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논란에 이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까지 파장이 커지는 사이에 윤 총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대권 후보 지지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특수활동비 논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사안인데 현재 진상조사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가서 또 특활비 그렇죠. 내역까지도 보고요. 그리고 사안인데, 그러니까 추 장관이 특활비를 얘기했던 거는 그러한 뭐 얘기를 들은 모양이죠.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좀 썼다. 뭐 대검이라 중앙지검이라든가 이런 곳에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그래서 추 장관은 이 특활비는 자기가 지휘 감독할 만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특활비라는 자체가 워낙 이 주머니 또 쌈짓돈 같은 거라서 그것의 비위 사실이라든가 제대로 내역이 써였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쌈짓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그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기밀이 필요한 수사들,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취합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부자의 고발이나 뭐 그다음에 정보원에 대해서 사례를 지급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어떤 자금 계정이 없는 것을 이제 통으로 이제 책정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비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그 목적 외로 정확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자료가 공개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목적 외 사용을 짚어낼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특활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이게 현재 그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를 문재인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특활비 문제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식의 오히려 그 논란의 발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제기한 건 이제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청와대와 법무부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오히려 그 공격을 받았다, 이런 빌미를 줬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열렸을 때 노영민 실장이 출석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물어봤죠. 청와대 특활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매년 10%씩 감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이 특활비라고 하지 말고 향후에는 수사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러한 이제 대안까지 제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특활비가 그러니까 기밀 유지하기 위해서 특수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그 2017년 박근혜 그 정권 때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이후에 특활비가 많이 감축된 건 사실이에요. 국회 같은 경우도 유인태 사무총장이 있을 때 완전히 다 없어졌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 일부만 남아 있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활비는 가능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할 때, 국회나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진짜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후에 검증될 수 있는, 처음에는 그것이 나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자체 내에서는 정황상 이것이 적절하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하게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것이 앞으로 맞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줄었지만은 항상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그 특활비 집행 과정입니다. 결국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서 일단 부처인 법무부를 거쳐야겠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되면 그게 대검찰청으로 가고, 이 대검찰청이 일선 지방검찰청에 배부를 하고 일부가 또 다시 법무부로 넘어가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를 줄이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그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 그 기밀성을 요하는 게 돈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대신에 수사비를 늘리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검찰에 한 93억 정도 그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법무부로 일부 이번에 드러났듯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를 내려주고,
뭐 서울지검에도 한 9억 정도 내려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같은 데는 안 주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게 주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특활비는 어쨌든 공식적인 이제 수사비로 가능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활비를 어떤 그 기밀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그 지급 상황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항상 쟁점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규모를 좀 줄여가야 된다. 그거는 뭐 불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 이제 업무 추진비나 혹은 이제 조직의 장이 직원들의 경력금으로 이렇게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정보와 수사에 꼭 필요한 자금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지적해내면서 규모를 줄여가고 정확하게 예산의 개정 과목대로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는 형태로 유도해가는 것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대책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외에 추미애 장관이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법 제정을 추진하라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원인은 추 장관이 지시했을 때는 이제 한동훈 검사가 수사 협조를 안 하니까, 또 그것이 이제 풀어내는데 워낙 그 암호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검사가 해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에 난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법무부에서 얘기했지만 즉각적인 반발에 많이 부딪혔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채널A 관련 사건에서 한동훈 네. 그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그게 비밀번호가 안 풀리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네,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반발했지만은 법조계라든가 아니면 인권단체에서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든가 아니면 자기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반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법무부에서 좀 한 칸 물러났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꼭 한동훈 검사장 사건뿐만이 아니라 N번방이라든가 이 디지털 범죄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한 칸 물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추 장관 얘기대로 곧바로 법률이 이거 국회 또 가야 되는 거니까요. 논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실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좀 이건 추 장관이 좀 약간 좀 성급했던 거죠.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협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압박을 하거나 좀 조급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좀 역공을 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추 장관 측에서는 관련법 제정의 근거로 뭐 영국 같은 해외 사례도 들고 있던데요. 그 해당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2001년에 그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공기 테러로 이제 무역센터가 붕괴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기존의 어떤 피의자라든가 이런 인권이라든가 보호되어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 테러리스트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테러 방지법을 국정원에서 이 발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세계 각국이 그 무렵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수사 제한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근데 그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결국 인권 보호 문제 이게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어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걸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이 어떤 피의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법의 집행 체계로 이런 것을 도입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부 국가에서 관련된 법이 있긴 하지만 테러와 같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범죄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테러 방지법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지난 19대 국회 때 우리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법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추미애 당시 의원이 이 관련된 그 법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 발언이 있거든요.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까? 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죄형 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인 것입니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인권 보호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형사사법에서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 사법 체계에서 기본적인 그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그런데 이 발언과 지금 최근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의 그런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뭐 참여연대 이런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 장관의 어떤 주요한 임무는 검찰 개혁을 상당히 현실 속에서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총장과의 힘겨루기나 싸움으로 이게 모양이 비쳐버리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검찰 내부의 설득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아니면은 확실한 명분을 갖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만약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하나를 없애버리는 뭐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되는, 물론 중요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윤 총장이 검찰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한다 이런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추 장관의 입장이 뭐 과히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매끄럽지 않은 측면도 자꾸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더 자꾸만 드러나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좀 추 장관이 어떤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연착륙이 안 되는데, 이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이게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리는 국이 돼버렸어요, 이게요. 네. 그래갖고 이제 누가 이기냐 지냐 이런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상은 검찰 개혁 때문에 추 장관이 그렇게 진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래서 검찰 개혁이 사상되고 이 힘싸움으로 되고 마치 이제 윤 총장이 상당히 정의의 어떤 거로 이제 일부 보수 측근들에게 형장화되기 때문에 저는 추 장관의 현재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추 장관이 좀 살펴보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피의자의 그 불리한 진술에 대한 진술 거부권, 그리고 뭐 이른바 방어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사법체계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교수님께도 검찰개혁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지적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렇게 법을 추진하는 이유, 배경은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추미애 그 장관은 그 판사를 한 10년 동안 하신 분이죠. 판사 10년 하고 나서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인데, 이게 기본적인 법 체계, 그러니까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당연히 이 피의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 비밀번호는 그걸 풀어야 되는 건 검찰이 할 일이죠. 진술을 얻어내는 것도 검찰의 역할이지, 그거를 그 피의자가 다 스스로 불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런 조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법 체계에 안 맞는 건데, 그럼 왜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부터,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의 추미애 장관의 어떤 미션은 윤석열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을 꿀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퇴를 시키는 것이든 아니면 복종시키는 것이든. 그래서 뭐 처음부터 거역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그 친문 팬덤이 강력하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언행을 해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자 폭탄을 받는 이런 형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도 어차피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다음에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음에 자신의 행보는 뭐 본인도 대통령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서울시장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다음에 정치 행보를 볼 때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내가 잡겠다 이런 식으로 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정치 형국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그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지휘권을 이제 추 장관이 네. 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본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부분은 이제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수사인데 그것도 이제 요양병원을 같이 설립했는데 공동이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수급했다. 이런 부분 22억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수사를 했는데 이 윤 총장의 장모는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서류를 썼던 책임 면제권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고발한 측에서는 검찰이나 수사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윤 총장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건데 지금 그리고 또 다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 면제권이나 각서가 위조다. 뭐 이러한 얘기까지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수사 진전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에 대한 좀 수사가 있죠. 그것이 전시회를 열었는데 협찬이 본래 6개였는데 16개로 늘었다. 그래서 이 윤 총장 취임 시기에 검찰총장 맡을 때에서 이것도 협찬도 압력성이 아니냐. 그런데 윤 총장은 그걸 이제 부인했었단 말이죠. 내가 이전에 다 이제 세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각됐고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인발부가 돼 있느냐, 개입이 돼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저런 측면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건이지만 이제 그 윤도재,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검사를 그 형 윤우진이라고 전 용산 세무서장이죠. 이 양반이 결국은 그 뇌물 혐의로 골프라든가 형을 받았는데 이것을 윤 총장이 당시에 이걸 봐주기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수사도 다시 시작됐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비의 사실이 나올 것이다. 아마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수사가 이제 결론이 나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비의 사실이 안 나오면 또 윤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없는데 왜 자꾸만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이럴 것이고 비의 사실이 그중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용산 전 세무서장 윤우진 건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 윤 총장이 관련돼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이건 심각한 타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현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추후의 수사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의 인지도 그리고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도 관련된 그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한번 오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원래 6월 초만 하더라도요. 윤 총장 지지율이 10.1%였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우리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후에 14%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24.1%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지금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봉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 여당 소속의 예결위원장이 정도껏 하십시오라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이거를 시청하셨던 국민들은 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럴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에 가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그것도 무슨 뭐 격앙돼서 뭐 어떤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국민들도 개탄해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일부 또 국민들 일부에서는 이 그 예결회의장이라는 게 결국 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법무부 예산 그리고 다른 부처 예산과 관련된 곳인데 그
그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이런 정쟁적인 질문을 한쪽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네네. 예, 아니 그런 이어가시죠. 지적도 네. 분명히 저도 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대화를 좀 연장선에서 말씀드려 보면 그 지지율 문제는 아까 그 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이 키워놓은 거는 사실이죠. 예, 그 왜냐면은 지난달에 비교해서도 예를 들어서 갤럽 조사에서도 3%에서 11%가 됐고 이번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24.7%로 윤석열 총장이 1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한길 리서치 조사는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대항마로서 윤석열 장관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시는데 한길 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 1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한길 리서치 조사가 좀 여러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길 리서치는 6명을 특정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에서 윤석열 총장 외에도 더 들어간 사람이 홍준표, 안철수. 그러니까 기존의 뭐 리얼미터라든가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보군이 많았잖아요. 10명.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지율이 분산되는데 한길 리서치는 6명으로 특정했으니까 그것이 윤석열 총장으로 이제 몰렸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리스트를 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지지합니까? 어느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충성도가 강한데 그래서 거기서는 또 다르게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11%밖에 안 나왔다. 그러나 하여튼 이 24%라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수치인 건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현재의 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지만 지금 야권의 후보가 없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당히 안티 문재인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로 결집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거 신드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부에서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즉자적 반응성이 있는 거죠.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그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추이를 봐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이 차기 대권에 아주 떠오르는 잠룡으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이제 표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 이거는 추세만 봐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사실 한길 리서치 조사는 추세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그동안 한길 리서치 조사한 걸 다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야를 합쳐서 조사를 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만 조사하고 야권만 조사하고, 이번에는 야권 조사, 여권 조사하고 또 합쳐서 했고, 그다음에 10월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난달 이전에는 또 조사를 안 했어요. 7월 이후에 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게 갤럽 조사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한 포맷으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한길 리서치 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그리고 인지도는 확고히 다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공의 그리고 일반적인 그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지지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두 분 간략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야권 후보가 없는 한은 제대로 된 상승하는 후보가 없는 한은 아마 윤 총장의 지지세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총장도 은근하게 지금 뭐 총장직을 스스로 그만두지 않잖아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이고 또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어떤 이런 지지율을 자기 자신의 방어선으로 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어떤 집단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역할, 대표성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아주 최고 상징이 아니냐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이 계속 오가라 하면서 상당히 정국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비사실이 안 나올 경우. 그래서 이거 여권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다른 얘기들이 많이 여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여권 사람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쪽에 야권의 대권 주자들의 이제 부상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반정부의 반문재인 정부의 선봉에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지 세력이 당연히 몰리고 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건 아닙니다. 아직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그 퇴임 후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길을 찾아보겠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과거에는 여론조사에 이렇게 언급되면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 빼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그다음에 야권의 주자가 부각되기 전까지 이 추세가 상당히 갈 것 같다. 단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여권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만큼 그러면 야권의 대권 주자를 어떻게 부상시킬 거냐 이 문제가 국민의힘에 달려 있고 그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